최봉준 원장님의 양력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과 공동원장 및 이 안과 장학회 이사를 역임하시고 계시며 인제의과대학 외래교수, 부산백병원 안과 전문의, 의학박사 수료, 유럽 백내장 굴절 수술학회 정회원, 한국 백내장 굴절 수술학회 정회원, 한국 외안부 연구회 정회원, 미국 시기능 연구회 정회원으로 계십니다. 오늘 부울여성대 여러분의 눈 건강을 책임질 최봉준 원장님을 힘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그 이안과 원장 최봉준이라고 합니다. 이런 인강선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강연을 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오늘 저는 그 중년기 여성의 눈질환에 대해서 약 1시간 가량 제가 준비한 자료를 중심으로 강연을 하고 나머지 여러분들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십중구라는 말이 있죠. 눈이 10개 중에 9개라는 말인데 옛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 눈을 갖다가 좀 더 다른 신체 장기보다도 더 소중한 그런 장기로 여겨져 왔습니다. 몸이 천냥이면 눈은 900냥이라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 태어나서 신생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시력의 변화가 있는데요. 신생아로서는 보통 한 0.1 이하로 굉장히 눈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로 태어납니다만은 만 6세가 되게 되면은 거의 성인에 이르는 시력에 도달하게 됩니다. 6세에서 20세까지는 되게 눈이 나빠지는 시기인데요. 되게 이제 신체가 성장하게 되고 또 그에 따라서 눈 길이도 커지게 됨으로써 눈이 되게 나빠지는 시기에 해당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같은 이런 각종 디지털 기기의 과다 사용과 또 우리 학생들이 수험 준비 등으로 인해서 눈을 혹사하는 이런 시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20살이 될 때까지는 눈이 좀 많이 나빠지는 그런 시기에 해당되죠. 그리고 20살에서 40살에 이르기까지는 대개 눈의 변화가 거의 없는 시기에 해당됩니다. 40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우리 신체의 노화라든지 또 자외선 노출 같은 이런 환경적인 요인 또한 유전적 성향 등으로 인해서 노안이라든지 백내장, 녹내장 같은 이런 질환이 증가하는 시기에 해당됩니다. 우리 안과에서 환자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안과적인 증상들을 가지고 병원에 내원하시게 됩니다. 눈이 시리다, 뻑뻑하다, 눈물이 난다, 눈곱이 낀다 이런 등등의 안구 건조와 관련된 증상이 많고요. 또 침침하다, 눈이 부시다 이런 백내장과 관련 증상들, 또 검은 물체 같은 것이 얼렁거린다, 비문증이라고 이야기하죠. 갑자기 눈이 아프고 구토가 나고 안 보인다. 이거는 녹내장 관련된 증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초점이 안 맞다, 두 개로 겹쳐 보인다. 이런 것은 뭔가가 눈이 마비가 왔든지 아니면은 사시 같은 증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책이 안 보인다. 책을 보다가 갑자기 멀리 보게 되면 초점이 좀 흐리다. 라는 것은 노안과 관련되는 증상이죠. 시야가 가려 보인다는 것은 진행이 된 녹내장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눈은 건강의 창이라고 합니다. 조그마한 눈이지만은 아주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각막이라고 하는 우리 까만창이라고 하는 부위인데요. 실제 까만색이 아니라 눈 안이 비쳐 보여서 검게 보이는 것이지 실제 각막은 투명한 구조를 띠고 있고 우리 눈앞의 유리창을 가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 각막 앞쪽에 눈물청이 잘 발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눈물청의 변화로 인해서 건성한 안구 건조증이 발생하게 되고 또한 이런 각막 후면에는 홍채라고 해서 눈의 빛의 양을 조절하는 조리개 역할을 하는
조직이 있고요. 그 뒤에는 수정체라고 해서 우리 백내장 또는 노안과 관련되는 부위가 바로 이 수정체에 해당됩니다. 또한 결막이라고 하는 것은 눈의 흰 창을 덮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 결막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익상병 같은 것이 바로 해당됩니다. 또한 이 눈 속에는 이런 방수라고 해서 눈의 물이 이쪽에서 생겨서 조리개 앞을 타고 해서 이렇게 이쪽 통해서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런 눈의 방수라는 액체가 생기고 또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런 안압이 올라가면서 녹내장이라는 질병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시신경의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이제 눈 속에는 이런 그 액체, 끈적한 액체가 눈의 그 안구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런 눈 속의 날파리증, 비문증이 요 안쪽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우리 카메라 필름에 해당되는 이런 망막이라는 층이 넓게 자리 잡고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질환들을 만드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당뇨 망막증 같은 것이 이런 망막이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에 해당됩니다. 또 망막의 가운데는 황반부라고 해서 물체를 보는 중심이 있는데, 이 부위에 생기는 그 문제가 바로 황반변성이죠. 그래서 황반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그 흔한 건성한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눈물의 역할은 무엇인가? 눈물은 우리 안구 표면을 매끄럽게 해서 사물이 뚜렷이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해주고, 눈의 여러 세포에 수분과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또한 항균 작용을 하고 또 유해한 자극을 희석하고 세척해 주죠. 눈꺼풀 운동을 윤활하게 해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건성화는 무엇인가? 눈물이 생성이 잘 안 되든가 부족하든지 아니면은 생성은 정상인데 빨리 증발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바로 눈물층이라는 것이 한 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 가지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눈 안쪽에는 그 이런 점액층이 분포하고 있고, 그 바깥쪽으로 이렇게 가장 두꺼운 수성층이 위치하고 있고, 그 바깥쪽에 이렇게 지방층, 기름 성분이 이렇게 앞쪽을 잘 커버해 줘야만이 수성층이 증발이 잘 안 일어나는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런 지방층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눈물이 수성층이 금방 말라버리게 되면은 그 안쪽의 각막이 노출되게 되어 눈의 불쾌감이나 자극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매우 흔한 질환이고 나이가 들수록 증가됩니다. 특히 여성에 있어서는 폐경기 이후에 여성 호르몬의 감소로 인해서 남성보다도 훨씬 더 안구 건조증의 빈도는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루마티스 관절염 같은 이런 자가 면역 질환, 몸속의 자기 몸을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공격을 하는 이런 질환이 자가 면역 질환이죠. 이러한 질환들에 의해서 안구 건조증이 심하게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건성환이 있게 되면은 눈이 뻑뻑하고 모래알이 구른 느낌이 들고 시리고 썰알이고 이물감이 있고, 또 그리고 눈인물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렇게 자극 증상으로 인해서 오히려 반사적인 눈물이 더 난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안구 건조증은 대개 증상이 오후에 심해집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 뜰 때 좀 불편한 증상을 많이 느끼죠. 왜냐하면 수면을 취하게 되면은 이 눈물 생성이 좀 감소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눈 뜰 때가 불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한 독서나 TV 시청, 컴퓨터 작업을 할 때 증상이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쳐다보고 있으면은 눈 깜빡임을 좀 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구가 좀 마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에어컨이 작동된 실내에서는 습도가 좀 낮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성화는 대개 눈물 분비가 잘 안 되든지 아니면은 눈물막에 정발이 많든지 또는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눈물 분비가 잘 안 되는 경우는
쇼그렌 증후군이라 하는 이런 눈의 특별한 어떤 증후군인데요. 이것도 일종의 자가면역 질환인데 입도 마르고 눈도 마르는 눈물샘이 망가지고 침샘이 망가지는 이러한 증후군이 있습니다. 이런 쇼그렌 증후군이 있는 경우는 심하게 눈물의 수성층이 부족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루마티스 관절염 같은 자가면역 질환, 또한 여러 가지 약물 복용, 항히스타민제 같은 감기약, 혈압약, 항우울제 같은 정신과계통 약물들을 복용하는 분들은 대개 눈이 많이 건조한 경향을 가지고 있죠. 또한 당뇨라든지 노화, 헬페스 각막염 등으로 인해서 각막의 감각이 떨어지는 경우, 우리 몸은 적당한 감각이 있어야만이 자극이 되는데 각막 지각이 떨어지게 되면은 눈물을 생기게 하는 어떤 그 자극을 우리 머릿속에 좀 덜 하게 되면은 눈물 생성이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경우 눈물 분비가 감소하게 되고, 또한 눈물막이 증발이 되는 경우가 더 흔한데요. 그건 바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눈물의 지방층, 기름 성분이 부족하게 되면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이런 뭐 쌍꺼풀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갑상선으로 해서 눈이 좀 지나치게 돌출되는 경우, 아니면은 마이봄선이라고 하는 우리 눈꺼풀에 있는 기름을 만드는 조직, 아주 중요한 부위입니다. 이런 부위에 이상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바로 눈물의 지방층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눈물막이 쉽게 말라버리는 그러한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안면마비라든지 눈꺼풀에 이상이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죠. 갑상선이 항진증이 오래되게 되면은 이 안구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 여러분들 주위에 이런 분들 있을 겁니다. 이래 되면 눈이 튀어나오니까 당연히 눈물이 쉽게 증발되는 그런 안구 건조증이 발생할 수 있죠. 또한 마이봄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눈꺼풀에 기름을 만드는 조직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요 부위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기름이 안 나오고 이런 끈적한 이런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눈물이 기름이 부족해져서 안구가 건조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마이봄선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의사가 이렇게 살 눌려보면은 정상적인 경우는 이렇게 맑은 기름 성분이 살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염증이 생기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노화 현상에 의해서 배출이 안 되다 보면 안에 이제 이렇게 분비물들이 채이가지고 치약처럼 이렇게 끈적한 액체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눈물에 기름 성분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눈꺼풀의 관리가 눈물 건조증을 예방 및 치료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성환의 진단은 뭐 환자의 병력을 청취하고 또 안과적인 이런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역등 현미경, 우리 안과에 가면 이제 이렇게 앉아서 보는 현미경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환자의 눈에 이런 뭐 실모양체라는 찌꺼기 같은 것이 떠다니느냐, 또는 눈물띠가 높이가 낮느냐, 점액질이 눈곱이 있느냐, 또는 안검염이라든지 마이봄선에 이상이 있느냐를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염색을 해서 보면 이런 실모양처럼 이런 찌꺼기 같은 것이 눈에 착 붙어가 있는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 안구 건조증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또한 이게 파란색으로 눈물을 이렇게 염색을 보면은 눈물띠 높이가 정상적인 경우보다 훨씬 낮게 이렇게 보이는 경우 의심할 수가 있고, 또한 우리 눈물이라는 건 투명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이런 눈물을 어떤 염색약으로 묻혀서 보게 되면 눈물의 상태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눈물을 묻혀서 파랗게 보게 되면은 눈물의 기능적인 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깜빡해서 눈을 뜨게 되면은 균일하게 잘 단단하게 유지가 되어줘야 되는데 눈물이 약한 사람들은 10초가 채 되기 전에 이러한 균일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눈물막의 기능적인 면을 안과에서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런 단계가 지나게 되면은 이런 심하게 상처가 생겨서 각막이 노출되어 있는 이런 소견들을 볼 수가 있고, 결막, 눈껍질 막까지도 이렇게 점이 찍혀서 확인을 염색을 나타내는 소견을 알 수가 있죠. 또 눈물 분비량을 실제 종이를 꼽아가지고 쉐르무 검사라는 것을 통해서
5분 동안 눈물의 양을 측정해서 얼마나 눈물이 나오느냐를 보는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죠. 종이를 꼽아가지고 이 양을 재서 눈물이 분비량을 한번 측정해 본다는 그럽니다. 이렇게 정량적인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요즘은 이렇게 의술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진단 장비가 발달함에 따라서 수동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런 좋은 전산화된 측정 장비를 가지고 실제 눈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염색약을 묻히지 않더라도 이런 그 기계를 적인 것을 측정하게 되면은 눈물막이 이런 색깔이 나오는 부위가 바로 갈라진 부위인데요. 이런 갈라지는 시기가 언제부터 생겨서 평균 몇 초에 이런 것들이 균열이 생기느냐라는 것을 측정해 줍니다. 눈물막의 안정성을 평가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또한 이런 눈물의 높이를 실제 컴퓨터가 이렇게 재서 이분 눈물이 몇 미리 정도 된다라고 알 수가 있고, 또 눈물의 기름샘인 마이봄선을 실제 특수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마이봄선을 확인하고 그것이 얼마나 망가져 있느냐를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또한 이렇게 안구 건조증이 있으면은 염증이 동반되기 때문에 이런 염증에 의해서 눈이 충혈이 되는 핏발이 서는 것을 컴퓨터가 분석해서 뭐 몇 점 정도 된다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고, 그래서 다양한 이런 지표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건성환의 치료는 원인 질환을 치료하고 악화 요인을 제거하고 또 눈물을 보충 또는 대치해주고 눈물을 쉽게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고 또 염증 치료하는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원인 질환 치료는 대표적인 마이봄선염, 눈꺼풀의 염증을 치료한다. 또 눈이 튀어나와 있는 이런 갑상선인 경우는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준다. 또 눈썹이 자라서 눈을 찌른다든지 이런 것들도 해결해 준다. 수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또 군날개라든지 금열방 같은 이런 질환들이 있는 경우는 눈물이 이렇게 고루 분포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수술을 해준다. 이런 다양한 원인 질환을 치료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마이봄선염은 이런 것들이 자꾸 맥히지 않도록 짜주고 또 약을 복용하고 온찜질을 하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염증 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찜질을 하게 하는데 이 눈꺼풀을 따뜻하게 해주게 되면은 약간 이런 기름 조직들이 조금씩 이렇게 나와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꾸 배출이 돼야만이 안 막히는데 막히게 되면 이것이 기능이 떨어져 나중에는 아무리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이러한 이런 마사지 기기 같은 걸 통해서 찜질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일회용 그런 또 제품들도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걸 통해서 눈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준다. 아니면은 집에서 수건을 삶아가지고 비닐을 씌워가지고 또 이렇게 눈에 마사지를 해주는 방법도 좋습니다. 또한 이 눈꺼풀의 위생 관리, 이러한 마치 화장 지우는 클렌징 크림처럼 이런 걸 묻혀가지고 눈을 이렇게 세척을 해주고 닦아주는 이런 눈꺼풀 관리를 해주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악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실내에 건조한 경우는 가습기를 틀어서 습도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 같은 경우는 직접 눈에 안 맞도록 해주고 또 건선환을 악화시키는 약물인 경우는 그 약물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눈물 분비를 감소시키는 약물로서는 혈압약이라든지 항우울제라든지 파킨슨병 치료제라든지 감기약 같은 항히스타민제 같은 것이 대표적인 약물에 해당됩니다. 또 눈물을 이제 보충해주는 방법이 이제 가장 흔한 방법이죠. 인공 눈물을 넣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 눈물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고요. 또는 최근 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 연고나 겔 타입을 눈에 넣어주면 조금 더 눈에 오래 남아 있는 그런 제조도 나와 있고, 과거에는 이런 연고를 넣게 되면 눈이 좀 뿌얘져서 환자들이 좀 싫어하는데 최근 들어 좋은 연고들은 이렇게 넣으면은 별로 그렇게 시야가 뿌얘지는 현상이 없기 때문에 또 효과를 많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약물들은 이렇게 눈의 세포를 자극을 해가지고
눈물의 지방층과 수분층과 점액 성분을 다 이렇게 좀 생기게 하는 그냥 일시적인 약이 아니라 뭔가 좀 근원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약물들도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물들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죠. 또 눈물을 보존시킨다. 즉 눈물이 그나마 적게 생긴 눈물을 좀 덜 빠져나가라고 눈물 공급을 막는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죠. 눈물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눈꺼풀에 있는 눈물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빠져서 코로 흘러내려가게 되어 있는데요. 요 입구 눈물 구멍을 뭘 하나 막게 되면은 눈물이 좀 덜 빠져나게 하수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들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또한 염증 치료, 이게 되게 이제 눈이 건조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눈의 염증이 되게 동반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염증에 대한 치료를 병행해 줘야 되는데 이런 염증을 위해서 스테로이드 약이라든지 뭐 이런 특수한 사이클로스포린 이런 약물들을 병행 치료를 해줌으로 해서 안구 건조를 개선시키는 방법까지도 해서 다양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안구 건조증을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근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시라는 것은 그냥 안경을 끼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되고 다양한 안과 질환을 숨기고 있는 하나의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시가 무엇이냐? 근시라는 것은 물체의 상이 망막 앞쪽에 맺힌다. 뭐 어려운 말이지만은 즉 초점이 이렇게 안 맺히기 때문에 우리 안경을 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경을 끼는데 근시라는 건 앞쪽에 맺히기 때문에 이 앞쪽에 있는 초점을 신경 쪽에 갖다 놓기 위해서는 뒤쪽을 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경을 오목렌즈를 껴야 된다는 거죠. 오목렌즈. 그래서 지금 자기가 끼는 안경이 돋보기 볼록렌즈인지 아니면 오목렌즈인지를 알게 되면 자기가 근시인지 원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근시기 때문에 이제 오목렌즈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 대보면 이제 상이 이렇게 작아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목렌즈를 끼고 있는 사람들은 근시입니다. 그래서 근시가 있게 되면 그렇게 그러는데 이런 근시도 보면 이제 뭐 안구가 너무 길어서 생기는 축성 근시가 있고 또 다른 이유에서 발생하는 뭐 굴절성 근시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근시라는 그런 거고 원시라는 거는 반대로 뒤쪽이 맺히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당기기 위해서는 돋보기를 대야 된다는 얘기죠. 돋보기를 끼고 자기가 끼는 안경이 돋보기면 바로 원시가 있는 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노안이라는 것은 또 다른 겁니다. 근시도 노안이 있을 수 있고 원시도 노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시가 생기는 원인은 지하측에 가까이 보는 일을 많이 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우리 젊은 사람들, 수험생들, 뭐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되게 다 가까이를 너무 오랫동안 보다 보면은 눈 속에 이렇게 근육이 긴장이 돼가지고 조금 근시가 발생이 많이 증가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그 외에도 뭐 부모의 유전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안경을 이렇게 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시도 뭐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병적 근시. 지나치게 안구가 길어가지고 생기는 근시인데 이러한 병적 근시는 다른 질환들을 많이 일으킬 수가 있고 또 이것이 중요한 것은 20살이 넘어도 키는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죠. 그 외에도 뭐 가성근시라든지 합병근시, 뭐 백내장이 발생해서 근시가 생긴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르신들 그 백내장이 발생하게 되면은 눈도 좀 침침하지만은 과거에는 바느질 할 때 이 바늘이 안 보이는데 이상하게 어느 시기부터 바늘이 잘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바로 백내장이 생겨서 눈에 돋보기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바느질이 보이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합병성 근시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시도 도수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대개 이제 뭐 마이너스 2디옵터 이하는 뭐 경도한 근시인데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6디옵터 정도 되는 뭐 중간 정도, 마이너스 6을 넘게 되면은 좀 심한 근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렇게 많이 높을수록 다른 질환이 생길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망막박리라는 질환인데요. 이런 망막박리 환자 중에 약 절반가량은 근시가 있더라. 5년간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망막박리 환자 3,300명을 조사했더니 그중에 1,500명이 근시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근시와 망막박리가 관련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근시, 특히 병적 근시는 눈이 너무 길다 보면은 풍선에 바람을 불어서 ปุ๊ 바람을 넣게 되면은 풍선이 얇아져 가지고 잘못하면 구멍이 나서 터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안구가 이렇게 지나치게 늘어나다 보면은 망막이라는 신경 조직이 얇아져 가지고 구멍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구멍이 나게 되면 이제 망막박리라는 병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가장 그 의미가 많다고 봐지는데, 그 외에도 이제 뭐 근시가 있게 되면 원추각막이나 백내장, 녹내장 뭐 이런 질환들도 많이 생기지만은 망막과 관련된 질환들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망막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되는 이런 것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커튼이 치진 것처럼 이렇게 한쪽이 어둡게 보이는 이런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빨리 병원에 가셔서 응급수술을 받으셔야 실명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날파리증이라고 하는 그 비문증 증상은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증상으로 내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문증이라는 거는 이 연세가 드시면서 되게 많이 나타나지만은 젊은 사람들한테도 근시가 있는 사람들은 좀 유리체라는 안에 액화가 빨리 오기 때문에 이런 비문증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뭐 눈에 무슨 까만 점이 보인다든지 날파리가 보인다든지 빛이 번쩍번쩍 한다든지 이런 증상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병원에 와서 이런 검사를 해서 이런 그 망막에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보통 오시는 생리적인 비문증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냥 생긴 현상은 뭐 별 문제 없이 그냥 경각 안차를 하시는 경우가 많고, 뭐 그렇다고 이 날파리를 갑자기 우리가 수술해가 빼준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요. 다른 안 좋은 질환이 동반되지 않으면은 그걸 그냥 두고, 또 시야에서 좀 벗어나게는 안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리적인 비문증은 치료의 대상이 아니고, 병적인 비문증, 눈 속에 피가 났다든지 망막에 구멍이 났다든지 망막박리가 생겼다든지 뭐 포도망 염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구분해서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진을 찍게 되면은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까만 날파리가 바로 보이게 됩니다. 이걸 불편하다고 오시지만은 이것만 가지고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만약에 이런 구멍이 나 있다면은 이 구멍을 땜질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레이저를 가지고. 마찬가지 이런 구멍, 이런 것들이 있는가를, 병적인 비문증이 있느냐를 확인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걸 그대로 두게 되면 이런 구멍을 통해서 물이 들어가가지고 신경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게 망막박리인데, 이런 경우는 반드시 응급으로 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또 황반변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연세가 드시면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지만은 병적 근시가 있는 환자는 젊은 나이에도 이런 황반변성이 온다는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망막이 얇아가지고 이렇게 변성이 생기게 되고 안 좋은 혈관이 발생해서 출혈이 생기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근시가 있는 환자들은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또한 백내장도 좀 근시가 있게 되면 발생 확률이 높게 되고요. 또 녹내장도 일반 정상적인 그 군에 비해서는 확률이 좀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백내장과 녹내장에 대해서는 제가 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군날개, 익상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많은 어르신들이 이게 눈에 뭐 하얀 게 보인다고 이걸 백내장이라 해가지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이 백내장이 아니고 요게 이제 외관상 보이는 요런 부위는 우리 익상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백내장이 있는 안쪽의 병이 아니라 눈 바깥에 눈 껍질에서 생기는, 즉 결막이라는 조직에서 살이 자라서 안구를 이렇게 갉아먹는 식으로 타고 들어가는 이런 질환인데요. 그 원인으로는 뭐 유전적인 이유나 아니면은 자외선 또는 바람이라든 먼지 같은 만성 자극이 있는 경우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충혈이 되고 좀 보기 싫죠, 외관상.
그리고 심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시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치료는 대개 수술이지만은 재발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문제점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재발이 되게 되면 이렇게 더 보기 싫게 되죠. 더 막 눈을 당기게 되고 눈이 찌그러지고 이런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률을 좀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수술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익상편이 심하게 되면은 이 눈 안구를 각막을 이렇게 좀 이렇게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찌글찌글해집니다. 울퉁불퉁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진을 찍어보면 균일한 색깔이 아니라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이 막 섞여 있는 난시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전에 이거를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뭐 심하지 않은 사람이지만은 핏대가 잘 쓰고 보기 싫고 수술해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눈이 좀 투명해진 이런 눈이 맑아졌다고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이제 외관상 좀 이점을 많이 얻은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고 재발이 가장 문제라고 했었기 때문에 이런 재발을 떨어뜨리기 위한 여러 가지 수술법들이 개발되어 있는데 양막이라고 해서 우리 태반에서 나온 막이죠. 이런 양막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안과적인 질환 이용을 많이 하는데 익상편 수술에도 이런 그 양막 이식술을 병행하게 되면 이걸 잘라가지고 이렇게 붙이게 되면 재발률과 여러 가지 그 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런 수술이 이렇게 있는 사람을 양막을 이렇게 제거하고 붙였단 말이죠. 붙여가지고 꾸며놨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째 사진인데 한 달이 지나오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제거가 된 모습을 알 수가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수술을 해주고 있는데 이 익상편이라는 게 수술이 굉장히 간단한 것처럼 보여도 그 의사들의 뭐 여러 가지 어떤 경험이나 기술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이 재발률에 좀 편차가 많은 그런 수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노인성 백내장, 가장 안과에서 수술을 많이 하는 그 질환에 해당되죠. 일종의 노화 현상이죠. 백내장은 우리가 연세가 드시면 머리카락이 희지듯이 수정체 역시 그 노화로 인해서 뭐 흰색으로 바뀌는 이런 그 혼탁이 생기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어떤 그 노화 현상입니다. 백내장이 발생하게 되면 시력이 떨어지고 눈이 부시고 하는 대표적인 어떤 증상을 나타내고요. 하지만 노인성 백내장이라는 게 꼭 안 좋은 것이 아닌 게 이 백내장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제2의 시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 참 어찌 보면 좋은 기회일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굴절 이상, 즉 근시나 난시나 원시 같은 거를 이제 보통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백내장을 통해서 해결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안에 인공수정체가 들어가서 렌즈를 바꾸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도수를 우리가 바꿔준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제2의 시력을 올릴 수 있다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이 어찌 보면 또 다른 장점일 수가 있고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이런 다초점 인공수정체라고 해서 가까이 멀리까지도 커버되는 이런 특수렌즈를 넣게 되면 노안까지도 해결된다는 것이 좋은 면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 이 눈 속에 공간이 좁아가서 급성 녹내장의 위험이 높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백내장을 수술하게 되면 눈 속에 공간이 넓어져서 녹내장의 위험도도 굉장히 떨어뜨리는 이런 장점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백내장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특히 이런 이 앞쪽에 생기는 하얀 이런 타입은 보통 이렇게 그 40대 젊은 사람들한테도 나타나는 이런 특징적인 형태에 해당됩니다. 이 사진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눈속 공간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눈 안에 이렇게 이제 눈이 물이 빠져나가는 이런 통로가 좁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처럼 눈이 작은 사람은 동양인들은 여기가 좁기 때문에
백내장이 진행이 되다 보면 이것이 이제 이렇게 부풀어 가지고 여기가 더 좁아져 가지고 여기 붙어버리면 바로 급성 녹내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위험이 높을 때는 백내장을 해버리면 여기가 넓어져 가지고 물이 쑥쑥 지나가는 길이 넓어져서 녹내장 위험도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런 장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백내장인 경우 이렇게 신경 사진을 찍게 되면 이렇게 막 삐쭉삐쭉 빛이 반사가 되고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이런 맞춤형 백내장 수술, 그 환자의 각막의 난시나 아니면 삐번짐 수차인 구면 수차, 뭐 그분의 생활 패턴, 뭐 책을 많이 보느냐, 운전을 많이 하느냐, 운동을 좋아하느냐, 또 그분 나이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자신에 맞는 특수 인공수용체를 넣게 되면 수술 후에 근거리, 원거리, 안경에 대한 의존도 줄일 수 있고 노안까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요즘 들어서 생기는 맞춤형 백내장 수술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눈의 정확한 측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특수한 장비를 이용해서 눈의 어떤 뭐 여러 가지 모양, 난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측정해주는 그런 장비를 이용해서 아주 세심한 부분을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인공수용체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눈의 길이를 정확하게 재야져야 되는데 과거에 이제 초음파만 할 때보다는 이런 레이저 방식의 이런 특수 장비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은 좀 더 정확한 수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양가 간호부장님은 뭐 저희 병원에 30년 이상 근무하셨고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지만은 뭐 본인의 이런 신상을 제가 오늘 공개할 걸 허가를 받고 왔는데 그분은 이렇게 이제 원래 이렇게 플러스 2.75 즉 원시가 있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원시성 노안이었죠. 그리고 백내장도 좀 있었는데 이걸 수술할까 말까 고민을 하시다가 이제 하셔가지고 상당히 이제 좀 제2의 시력을 얻으신 거죠. 가까이도 잘 보이고 멀리도 잘 보이고 환자 상담할 때도 편하고 해서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런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지금 권해주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분이 우리 간호부장님 원래 이렇게 난시가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각막 난시가 일정 부분에서 눈의 모양이 각막이 이렇게 길다랗게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 백내장을 넣게 되면 난시가 남아서 안경을 두꺼운 걸 끼야 되는데 이런 난시를 없애주는 렌즈를 그 어떤 방향으로 넣어줘 가지고 난시를 거의 없앴고 거기다가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부위가 바로 눈 속에 렌즈에 돋보기가 들어있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돋보기가 하나 밑에 들어있기 때문에 책도 보이고 멀리도 보이고 뭐 이렇게 원거리, 근거리 다 이렇게 잘 보시는 이런 좋은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이런 하나의 제가 예를 말씀을 드린 거죠. 다음으로는 이제 녹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내장은 시신경의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인데 점점 이렇게 시야 장애가 발생하여 암점이 생기게 되면은 심하면 이렇게 실명에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질환입니다. 그 녹내장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의 압력이죠. 압력. 우리 혈압이 있듯이 눈에도 압력이 있으니까 그 안압이 중요한데 그 안압이 안 높은 사람도 때에 따라서 녹내장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 이제 정상 안압 녹내장이라고 우리나라 일본 사람들한테 많은 이런 종류도 간혹 있습니다만 대개는 안압이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압 측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녹내장의 종류에는 뭐 만성적인 경우가 있고 급성적인 경우가 있는데 만성적인 경우는 서서히 오기 때문에 본인이 별로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모르고 계시다가 어느 날 침침해가지고 왔는데 이미 말기 녹내장이라고 진단을 받는 이런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40이 넘으면 우리가 안과에 가서 한 번쯤은 눈 안을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러한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리고 급성인 경우는 갑자기 아프니까 갑자기 아프고 안 보이니까 병원을 쫓아오게 됩니다. 뭐 그런 경우는 발견이 되게 되면 이제 레이저 가지고 이제 바로 치료를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겠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눈의 어떤 다른 2차적인 질환으로 인해서 녹내장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죠. 대표적으로 백내장 수술을 너무 또 오랫동안 안 하고 놔두면 눈도 실명이 되지만은 녹내장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또 염증이라든지 아니면 눈을 다쳐서 생기는 녹내장 같은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녹내장의 진단은 이런 뭐 안압이라든지 눈의 시신경 검사라든지 시야 검사라든지 OCT 검사 같은 거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치료는 뭐 약물로서 치료를 한다든지 레이저 치료, 수술적인 방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력은 이렇게 1.0 정상인데 53세 여자가 안압도 괜찮은데 녹내가 의심된다 해서 저희 병원에 내원을 했습니다. 시신경을 보니까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동그란 시신경 아예 하얗게 보이는 부위가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커져 보이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녹내장을 의심할 만한 시신경 소견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있었고 시야 검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까맣게 가려 보이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시야장애가 나타났다. 즉 녹내장 소견이 확실히 보이죠. OCT 검사라고 시신경 섬유, 뭐 시신경으로 가는 신경줄의 두께를 보는 특수 검사입니다. 요즘 많이 보편화되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좌측 눈의 아래쪽의 시신경 줄이 굉장히 손상을 많이 받았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신경들이 많이 망가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뭐 다른 정례도 마찬가지 근시가 있는 분인데 안압도 괜찮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직장 신체 검사 갔더니 이상하다 가봐라 이렇게 해서 병원에 왔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시신경을 보면은 그렇게 뭐 시신경이 많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은데 조금 이런 시야 검사상에 동그란 점들이 발생해 있는 암점이라 해서 이런 시신경 손상이 의심이 되면서 OCT 검사상에 이렇게 빨간 그런 이상 소견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요즘은 과거보다도 이런 진단 장비들이 많이 개발돼 가지고 전혀 느낌이 없는 부분까지 기계로 다 잡아내기 때문에 초기에 녹내장을 많이 발견하기 때문에 녹내장의 많이 그 빈도가 증가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안은 눈의 수정체가 딱딱해지고 젊을 때 이렇게 몰랑몰랑한 게 아니라 딱딱해지면서 탄력성이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가까이 멀리 볼 때 이 수정체가 물렁해졌다가 얇아졌다가 이런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가까이 멀리 보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노안이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죠. 노안은 크게 종류가 이렇게 원시성 노안, 우리 간호부장님처럼 돋보기 도수를 끼는 사람이 가까이 안 보이는 경우 원시성 노안이죠. 원시성 노안이 있는 경우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멀리도 안 보이고 가까이는 더 안 보이고 근시성 노안 같은 경우는 반대입니다. 오목렌즈를 끼는 분들은 안경만 벗게 되면 가까이는 보여요. 그러니까 돋보기를 금방 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만은 딱 맞는 안경을 끼게 되면은 그 안경을 끼고는 책이 안 보이는 것이 바로 근시성 노안입니다. 정시성 노안이라는 것은 멀리 잘 보이고 안경 평소 안 끼는데 책 볼 때만 안경이 필요한 경우 정시성 노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안에 대한 치료로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때에 따라서는 이런 엑시모 레이저를 이용한 즉 우리 젊은 사람들 라섹 수술하듯이 노안을 교정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런 54세 남자 환자가 플러스가 있으니까 이건 원시성 노안이죠. 원시성 노안이 있는 54세 남자 환자가 내원했는데 이분은 백내장은 없었기 때문에 각막을 교정을 해줘서 이런 이분이 보는 우세한을 원거리를 보게 하고 비우세한인 왼쪽 눈을 조금 가까이 보이도록 초점을 조금 제가 근시를 조금 만들어 주면서 하게 되면은 원거리 볼 때는 우한이 조금 낮고 가까이 볼 때는 가까이가 좌한이 조금 나은 약간의 짝짝이 눈을 만드는 방법으로 해주면은 생활에 굉장히 편리하다는 이야기죠. 또 다른 예로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근시성 노안이 있는 남자 환자 47세인데 이런 분들도 교정을 100% 다 해버리면은 멀리는 보이지만 가까이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비우세한인 왼쪽 눈은 약간 근시를 남기고 또한 좀 특수 효과를 또 조금 해가지고 조금 촉접 심도를 제가 이렇게 조절해 주게 되면은 수술 후에 멀리 보이는 거는 1.0에 0.9인데 가까이 보는 거는 왼쪽 눈이 거의 조그만 글씨가 보이는 식으로 되는 인식으로 되면은 약간 눈이 이렇게 이제 차이를 두게 되면은 뭐 일상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왼쪽 눈 같은 경우는 가운데가 좀 노리끼리만 이런 부위가 가까이 보이는 역할을 조금 해주게끔 초점 심도를 제가 좀 넣어서 맞춤형 라섹 수술을 해주는 것이고
오른쪽 눈은 균일하게 만들어준다는 건 주로 멀리 잘 보이도록 이렇게 해줬다는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대개 이제 50세 넘고 약간 백내장기가 있으면은 바로 이제 백내장 수술을 통한 노안 교정 방법이 오히려 더 확실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평생 그 상태가 고정되기 때문에 뭐 평생 노안에 대해서 뭐 진행이 된다든지 이런 일은 없기 때문에 뭐 장점도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뭐 아예 백내장이 없는 경우는 좀 하기는 그렇고, 백내장기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당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로 인한 우리가 눈 질환은 2005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 약 34%라는 빈도로서 굉장히 당뇨로 인한 눈 질환은 증가되었다고 국민건강보험 통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당뇨병은 바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생긴 그 질환이죠.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혈관벽이 망가지고 두꺼워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가느다란 혈관이 잘 막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조직이 파괴됩니다. 우리 신체에서 혈관이 많은 부위는 대개 우리 콩팥 또는 눈의 망막, 그리고 손가락이나 발가락 같은 신체 말단 부위에 당뇨 환자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런 것들이 가는 혈관이 많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라는 것은 바로 전신적인 미세 혈관 질환이다. 가느다란 혈관들이 막히는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의 망막에는 이런 혈관들이 미세한 혈관이 많이 분포하고 있죠. 그래서 미세혈관이 막히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터지고, 또 터지고 아물다가 흉터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신경이 망막이 망가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상적인 망막은 이렇게 깨끗하게, 황반 부위가 깨끗하게 있어야 되고, 시신경이 정상이어야 되고, 또 망막의 동맥과 정맥 이런 것들이 잘 보이게 되죠. 우리 신체 중에 이렇게 몸속의 혈관을 직접 이렇게 볼 수 있는 데가 눈밖에 없어요. 그래서 눈을 보면 이분의 혈관 상태, 혈관이 건강하느냐, 이분이 잘못하면 뇌졸중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눈을 보면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눈을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많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상이라면 이 황반부와 시신경만 괜찮으면은 주변부는 좀 망가지더라도 크게 보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주변부를 많이 레이저로 찢어야 됩니다. 당뇨 망막증이 발생하는 과정은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미세혈관이 막히게 되고 차단이 되게 되고, 그러게 되면 영양 공급과 노폐물 제거가 안 되게 되고, 그러게 되면 이제 망막이 붓고 부종이 되고, 찌꺼기 같은 게 쌓이게 되고, 시력이 떨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비정식성 단계의 당뇨 망막증이다. 정식이 아닌 아직 초기 내지는 중기 정도의 당뇨 망막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그 미세혈관들이 막히게 되면 이렇게 막 굵어지게 되고 꾸불꾸불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정상적인 망막에 비해서 비정식성 망막증에는 이런 노란 이런 염증 물질들이 쌓이게 되고, 신경이 가운데 황반부가 붓게 되면 시력이 떨어지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비정식성 단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당뇨 망막증의 중요성은 왜냐하면 망막이라는 것은 신경 조직이기 때문에 한번 손상이 되면 회복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미가 많고요. 당뇨병 합병증 중에서 굉장히 흔한데, 당뇨병 환자는 전체 인구의 10% 정도 되면 당뇨 망막병증 환자는 당뇨 환자의 절반이 넘습니다. 또 그중에 10%는 실명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정식성 단계에 도달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당뇨 환자 10명 중에 1명은 정식성 당뇨 망막증이나 당뇨병증 황반부종으로서 시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실명까지 일으킬 수 있는 좀 위험한 질환이다라고 아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의미가 많은 이 정식성 단계는 비정식성인 단계가 심해지다 보면, 이걸 관리를 안 해주고 있다 보면 더 혈액 공급이 차단이 되게 되다 보면은 눈도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자체적으로 안 좋은 혈관들을 막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신생혈관이라는 안 좋은 혈관인데요. 이 신생혈관의 특징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잘 터져요. 터지게 되면 이제 피가 막 고이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은 막 흉터가 생기고 뭐 끈적끈적한 막 막을 만들게 되고 그렇게 돼서 이제 심하게 손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러한 안 좋은 이런 꾸불꾸불한 혈관들이 생기다 보면 막 피가 터지고 막 허연 막을 생기게 되고 뭐 눈을 짱갑 잡아 당기고 그러다 보면 신경이 끊어지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정식성 당뇨망막증이죠. 당뇨망막증은 치료가 가능한가? 일단 신경 조직이기 때문에 한번 손상을 입게 되면 회복이 잘 안 되지만은 꾸준한 그런 관리를 해주게 되면은 어느 정도 차단을 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당뇨망막증을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황반부라는 물체를 보는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만은 제발 남겨둬야만 되는데 그게 망가지게 되면 이제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위를 우리가 황반이라는 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치료를 잘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적절한 발견을 해서 레이저 치료라든지 또는 뭐 때에 따라 수술적인 치료까지 해줌으로 인해서 0.5 이상의 시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미국 안과학회에서 당뇨망막증 환자들이 그럼 과연 얼마나 한 번씩 병원에 와 줘야 되느냐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는데 뭐 초기 내지는 중기 정도까지는 한 6개월에서 1년마다 오면 되지만은 조금 진행이 되는 비정식성 단계나 아니면 정식성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한 3개월마다는 가서 봐줘야 되지 않겠나라고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런 안과에 오게 되면 여러 가지 눈 관리를 해주는데 안저관찰, 즉 애기 동공을 키워서 망막을 잘 관찰할 것이고 또 때에 따라서 현광안저 촬영이라는 특수 카메라로서 몸에다가 주사약을 넣어가면서 사진을 찍으면서 그 눈의 망막의 혈액순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그리고 OCT라는 요즘 보편화되어 있는 장비 이 세 가지를 기본 검사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런 특수 이런 그 무산동 관광안적 촬영기라는 기계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애기 동자를 키우는 행위를 하지 않고도 망막의 200도 이상을 많은 부위를 바로 레이저로서 바로 촬영을 하게 되면은 망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장비도 있습니다. 굉장히 그 동공을 키우게 되면 왜냐하면 이게 하루 동안 침침하니까 또 운전도 안 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편리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고 이런 분들 보면 이제 온데 망막을 막 다 찢지 않습니까? 레이저를 가지고 황반 부위만 살아 있으면 보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주변부는 조금 이렇게 우리가 일부러 레이저를 가지고 이렇게 그 찢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망막의 혈액순환을 좋게 한다는 이야기죠. 현광안저 촬영이라는 이런 특수 약물을 몸에 넣으면서 사진을 막 찍게 되면은 이런 신생혈관이 있든지 아니면 이런 피가 막 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어느 부위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 혈관이 있느냐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 촬영도 해줘야 되고요. 또 OCT를 찍어서 황반부 이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실제 이제 우리가 의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런 특수 장비를 이용해서 보게 되면은 정상적인 황반이 약간 온폭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쪽처럼 좀 움푹 올라와 있는 이런 형태가 바로 황반이 부어 있다는 얘기죠. 황반이 부어 있게 되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황반 부종을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비정식성 단계는 황반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정식성 단계는 피를 잘 통하게 하기 위해서 혈관을 생성을 억제하고 손상을 좀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해줘야 되는데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레이저 치료. 그래서 이런 레이저 치료를 해줌으로 인해서 혈액순환을 좋게 하게 되고 안 좋은 혈관들을 생기지 않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또한 요즘 이런 여러 가지 장비들이 발달해가지고 이런 레이저를 많이 찢은다고 했는데 이 일종의 눈을 손상을 주는 행위지만은 그 손상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장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 미세하게 찢는 이런 것들 패턴 레이저라는 특수한 장비들이 개발돼 가지고 또 모양도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동그랗게 뭐 네모로 이렇게 다양하게 그 환자 눈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 그 병원에 가면은 이렇게 눈에 주사 맞는 치료를 많이 한다고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당뇨 망막증인 경우도 이런 항체 주사라는 약을 눈 속에 주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금방 그냥 바로 간단하게 한 10초 만에 끝내는데 이렇게 약을 넣게 되면은 이 약이 점점점 빼어들면서 당뇨로 인한 그런 그 어떤 그 안 좋은 변화들을 억제하는 또 황반의 부종을 줄이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주사 치료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정식성 단계까지 도달한 경우는 할 수 없이 이렇게 눈을 이렇게 뚫어서 안에 있는 막을 걷어내고 피를 걷어내고 하는 이런 치료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당뇨가 있게 되면 이런 녹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신생혈관 녹내장이라는 것은 아주 말기 녹내장인데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반드시 실명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인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또 백내장도 당뇨가 있는 경우는 되게 좀 더 많이 생긴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당뇨병 눈질환에 대한 우리 대한안과학회에서의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면은 당뇨병으로 확인이 되었으면 반드시 3년 안에 안과에서 조기 검진을 받을 것. 당뇨병 눈질환이 없는 경우는 1년에 한 번, 있는 경우는 약 한 3개월에 한 번씩은 검진을 받으실 것. 또 당뇨와 고혈압이 같이 동반됐다면은 다른 또 혈관 질환 합병증이 높기 때문에 또 혈압 조절에 신경을 쓸 것. 또 자외선 차단과 금연을 생활할 것. 또 당뇨 환자는 이런 백내장 발생률도 높고 하기 때문에 이런 그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 모자라든지 선글라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력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흡연은 녹내장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금연에 신경 써라라고 제시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 안과는 벌써 개원 33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사회 눈 건강을 위해서 좀 더 낮은 자세로 진료와 수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장기간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